앞으로 더 진보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인공지능이 기술 개발의 중심에 설 것이 분명하다는 건 일반인도 전문가도 부정하지 않는 정론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예견되고 있는 미래죠.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이 진보하기 위해선 지식과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능은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축적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인간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불, 비료, 내연기관, 계산기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우리의 지식과 지능으로 개발한 기술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만든 인공지능은 지식과 지능이라는 영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진보를 거듭하다가 언젠간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휴대폰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채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개발한 사람들은 휴대폰의 작동 원리를 알고 휴대폰을 쓰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휴대폰을 만든다면 그 휴대폰은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작동 원리를 아무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기술,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기술, 그러다 스스로 만들어져 만드는 사람조차 불필요하게 되는 기술, 인간만의 무기, 인간만의 전유물, 인간만의 특권이었던 지식과 지능을 모방하여 스스로 기술을 만드는 기술, 그것이 인공지능의 잠재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두뇌가 단순했다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우리의 두뇌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공지능과 겹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하고 똑똑하지 않다면 개발할 가치가 없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하고 똑똑해야 하며 사람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땐 큰 화제가 되었지만 세간의 이목을 오래 끌진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일상에 인공지능이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화제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인공지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실험적, 간접적,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도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전문가만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검색 트래픽이 딥블루, 알파고 같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꾸준히 증가하게 된 건 인공지능이 준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면서부터였습니다. IT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먼저 인공지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머지않아 예체능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죠. 원래 인공지능은 개발자, 수학자, 과학자, 공학자 등 이과들만의 도구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랑 숫자만 볼 것 같던 인공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대중들 앞에 펜과 붓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빨리 등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부하고 개발하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었죠. 1997년 딥블루가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확인했고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감수성과 우리의 법은 갑작스레 펜과 붓을 들고 등장한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필연적인 기술의 필연적인 양면성을 경험하는 중이죠. 이 강력한 기술이 악용되고 남용되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경계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나 인공지능이 이용된 무언가를 통해 웃음, 행복, 절약, 효율, 기회,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어두운 면이 얼마나 어둡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어차피 개발될 기술입니다. 먼저 개발하는 개인, 기업, 단체, 국가가 막대한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 금지하기보다 이용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더 많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예정된 미래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돌파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막을 수 없고 어차피 필요한 기술, 인공지능은 고통으로 점칠된 우리의 삶과 인류에게 예정된 비극적인 미래를 어떻게 구원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양면성 중 밝은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파괴하게 될지 우리를 구원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파괴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파괴되는 속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에 비해 너무 느려서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 지구의 환경은 적대적으로 변할 것이고 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 노화하여 언젠간 병원에 눕혀져 시름시름 앓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엔트로피처럼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염세주의자 같죠? 여기서 변화를 꾀하면 능동적 허무주의가 되고 기술적인 진보를 꾀하면 미래주의자가 되고 기술적인 진보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초월을 꾀하면 특이점주의자가 됩니다. 영상에 철학 한 스푼 얹어봤고요. 나중에 성향 테스트, 심리 테스트처럼 나는 무슨 주의자면서 무슨 주의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철학 순환맛 심리 테스트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차피 수요 때문에 개발될 기술이고 비극적인 미래 때문에 개발해야만 할 기술이라면 훗날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을 반드시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고 적응할 것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혁신을 주었지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이를 사회의 규칙 안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고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작용은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는 포기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기술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의학계에 혁신을 주었지만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죠. 불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불에 데일 게 무섭다고 해서 불을 안 쓸 수가 없으니 우리는 불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조치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공포에 매몰되어서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줬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건 순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을 악용, 남용하다가 불이 위험하게 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물을 뿌리든 흙을 덮든 맞불을 놓든 뭔가 조치를 하겠죠.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칙도 만들고 서투른 아이들이 함부로 불장난을 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누가 인공지능을 막 다루고 있어서 혹은 인공지능의 위험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하다가 멸망한다는 건 인류의 적응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생각보다 겁이 많고 비판적입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될 상황을 상상하면서 벌써 두려워하고 있죠. 불에 데일 걸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강력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기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류가 그 기술에 대한 제어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동물이면서 모르는 것을 끝끝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훗날 인공지능이 스스로 강화되어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낀 인간 역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은 너무나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어권에 대한 해답 역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위험한 건데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만들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을 거고 누가 인공지능을 남용, 악용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다른 과학기술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면성이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어두운 면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밝은 면도 크기 때문에 밝은 면을 통해 어두운 면의 위험성을 부담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가장 많은 혁신과 가장 많은 파괴를 낳았던 불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미래부터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먼 미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을 돕는 도구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빅데이터를 인간을 압도하는 속도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명이 사용하는 정보량이 폭증함에 따라 정보를 취급하는 일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여 인간의 두뇌가 동작하는 것처럼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체의 단백질 구조나 게놈 지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의 이론적인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의학 지식을 갖춘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상주하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병의 징조를 미리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난이도의 수술은 경험과 감각이 있는 검증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검증된 의사들의 경험과 감각이 업로드된다면 여러 뛰어난 의사들의 경험을 가지게 된 인공지능은 당황도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수술을 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이 1초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져 매 순간 전기적인 속도로 분석, 예측, 판단될 것입니다. 당연히 수술의 사고율이 낮아지고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노화에 대한 해결책, 유전병에 대한 영구적인 치료법,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원체에 대한 항체 설계도, 우리 몸의 항상성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비약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도와 효율은 인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불편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인류의 존엄이 인공지능 개발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온다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환자와 장애인들, 당장 내일의 생사조차 불투명한 중환자들, 의료 낙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 문제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의 가족들에겐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라는 소리가 도리어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공지능은 구원입니다. 의학적인 목적으로만 개발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석탄 더미 위에 불을 던지고 어느 한 석탄만 골라서 태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펜과 붓을 든 인공지능은 그림과 영상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상상하고 창작한다는 우리만의 영역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상상해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누군가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인 것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야만 비로소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것과 우리가 창작하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적용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파고는 뭐 확률적 계산을 하고 그냥 이기기 위한 그런 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를 보는 순간 아니구나. 충분히 알파고도 창의적이다. 정말 아름답고 바둑의 그런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수고 굉장히 창의적인 수였다. 인공지능 역시 우리처럼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조합하여 창작을 모방하고 있는 거니까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아직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창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도 있고 아직 우리의 감수성과 우리의 사회적 규칙, 법적 기반이 인공지능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수성과 법적 기반이라는 것은 만인의 합의와 적응이 필요한데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보다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나중엔 지금 같은 과도기적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고 자신의 시간, 자본, 재능이 부족해서 뭔가를 만들지 못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인공지능은 기회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자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창작자들을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 자신만의 특출난 개성을 인공지능한테 입힐 수 있는 자들이 빛을 볼 것입니다. 창작자의 특별한 개성이라는 건 펜과 붓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뛰어난 개발자는 가볍고 안정적이고 보기 쉬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에는 그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만의 스타일이 있죠. 인공지능도 코딩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뛰어난 개발자만큼 최적화된 코딩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 인공지능도 뛰어난 개발자 못지않게 완벽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개발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개발자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발자분이 있다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개발자들은 매일 공부합니다. 한 줄을 작성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참고하고 검색하고 대조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를 반복하죠. 뭐든 업데이트될 때마다 공부하는 게 유리하고 하다가 모르는 구문이 있으면 또 공부해야 합니다. 즉 개발자라는 직업군의 능력은 대체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출근할 때의 실력이랑 퇴근할 때의 실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개발자들은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초보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고수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혼자서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프로젝트든 회사의 프로젝트든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되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겠죠. 인공지능은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덩치가 큰 집단에겐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과 창작에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될 능력,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될 결과물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 축소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최소치에 수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죠. 이게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삶의 가치, 삶의 원동력, 인생의 목표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요? 없으면 찾아서라도,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말이죠. 대다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좀 편하게 하고 싶거나 그냥 일을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절대 다수가 놀 겁니다.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이 진보한 시대라면 즐길 거리가 차원이 다르겠죠. 돈 모아서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여행을 아무 때나 하게 되고 일 끝내고 시간이 남아야만 할 수 있는 게임을 아무 때나 원 없이 하게 되고 비싸서 몸에 안 좋아서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놀면 게임은 누가 만드나요? 누가 요리를 하고 누가 영화를 만들고 누가 음악을 만들고 누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누가 스포츠 대회의 선수를 하나요? 누군가는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할 필요가 없어도 자신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성공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 운이 좋게 태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불행하거나 평범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모두가 여유로워질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 만연하는 경쟁, 비교, 혐오, 분노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속 갈등들은 한정된 자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그것은 사람의 가치 창출이 무의미한, 무기력하고 나태한 디스토피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지 일을 금지하는 시대가 아니죠. 언젠간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실컷 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직업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고유한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힘든 직업,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이나 합의가 불필요한 직업, 오로지 인공지능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우선시되는 직업, 사람이 하기엔 너무
너무 위험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직업, 그런 일들은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사람이 하지 못하게 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과 할 수 있게 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그런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멸하기 전에 말이죠. 기술적 특이점, 비생물 지능의 총합이 생물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는 변곡점을 뜻합니다. 어떤 혁신적 기술이 생기면 그보다 진보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불, 문자, 컴퓨터, 인터넷 같은 기술이 혁신입니다. 인공지능도 혁신이죠.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진보한다면 언젠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그렇게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훗날 사람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경이로운 속도로 자기 자신을 강화하면서 몇 세기 뒤에나 나올 법한 신기술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이 수학 가속의 법칙에 의해 인류의 지능 총합을 초월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순간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수동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의 단계를 넘어서 능동적인 조언자, 스승, 해결사 같은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할 것이다. 제가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미 대기업의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최고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기술적 특이점 버전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면 그건 강인공지능이나 초지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두뇌에 뭘 심든, 두뇌를 업로드하든, 두뇌를 교체하든, 합체하든, 생물학적으로 강화하든 인공적인 수단을 동원해 똑똑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도 인공지능처럼 똑똑해지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물건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쓰는 건 괜찮지만 인류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물건을 다같이 쓰게 되는 거라면 이는 경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능의 격차가 유발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주제로도 두툼한 책 한 권을 펴낼 수 있는데, 최대한 요약해서 추려낸 희망을 여러분께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대책이란 무엇일까요? 미래의 우리는 한 가지 대책이 아니라 여러 대책을 세워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인공적으로 강화, 개선해서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격차를 줄이거나 인공지능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민주주의화하고, 인공지능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을 제한, 특화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저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복합체가 된 인공지능들이 하나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스스로를 피드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경직된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심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역시나 그 원리는 우리의 사회나 두뇌가 동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인공지능의 도덕성에 대해선 각종 게임과 영화로 인한 이미지 고착화, 그리고 공포로 수익을 창출하는 어그로성 유튜브와 누군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한 기사로 인해 대중의 오해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인공지능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했거나 학습해야 할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여 결함이 생긴 개체들만 범죄를 저지르죠. 하지만 결국 우리 전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범죄가 효율적이고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려서부터 깊은 의식 속에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학습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될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무질서가 사회와 자신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 끝에 효율, 이득, 쾌락이 있어도 넘어선 안 될 선을 스스로 그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혹 선에 가까워지거나 선을 살짝 넘어버렸을 땐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정적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행동했을 땐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요. 이러한 피드백은 스스로 받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줄 수도 있죠. 인간의 사회와 개개인의 표준은 그렇게 도덕성을 지키는 쪽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여 도덕적으로 동작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충동과 욕망이 있는 인간과 달리 완벽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을 초월한 미래의 인공지능이라면 더욱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우리처럼 일부 결함이 있는 개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인공지능들은 우리처럼 이상적인 표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인공지능이 착하다면 소수의 악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죠. 그렇게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거듭 진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미래 기술 같은 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만 늘어놓자면 질병,
질병 정복, 노화 정복, 화성 정착, 지구 온난화 해결, 환경오염 해결, 차별, 혐오, 분노, 갈등, 경쟁의 완화, 육체적, 정신적 강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적 자유, 인간의 가상화, 인간의 불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수요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가 실현되는 미래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SF 작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차례차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와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변화의 속도가 일반 대중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잠깐 화제가 되고 몇 년 동안 잠잠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화제가 되고, 그렇게 긴 텀을 가지는 단계는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죠? 지난 5년 동안엔 또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나요? 작년이나 지난달에는 어떤 기술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줬고 어떤 기술들이 주목받았나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050년, 2060년에는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고 화제가 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불멸을 맞이하는 첫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